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 하셨습니까? 네, 저는 밤새 좀 지루했습니다. 좀 잠이 모자라긴 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면서 내일 또 방송 가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빨리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참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너의 그 어리석음과 오만이 얼마나 큰 나쁜 말이었는지 이제 드디어 깨달았죠. 예. 잠을 절대 많이 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한동인 기자 뉴스픽 전해주실 거고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대담한 대담 이어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경제생활속에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어제 결국에는 엄청난 이 가상화폐 천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 테라, 이 권도영 우리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 잘 하셨어요? 네, 잘 자고 나왔습니다. 피부가 이제 네. 꿀 피부가 됐어요. 그 사이에. 네. 잠을 좀 잤나 봐. 요즘 관리를 좀 했더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당직을 조금 개편해서 네. 서로 타협을 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대표가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도 조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대표가 뭐 특별하게 잘못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공소장을 까보고 나니까 대표가 이길 만한 자신감이 있다. 네, 이건 정치 그렇습니다. 탄압이다. 이렇게 좀 자기네들끼리 다 계산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에서 이제 꾸준히 제기해 온 게 인적 쇄신 요구였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부 강성 비명계 의원들을 제외하면 퇴진론은 일단 힘을 잃을 가능성이 현재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호남목세 임선숙 지명직 최고의원이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서 대변인단 교체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도 조금 바뀌고 네. 대변인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변인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그리고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이미 지난주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문진석 의원의 후임으로는 비명계의 신영대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대 의원? 네. 어쨌든 김성환,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내치고 좀 비명계 신영대 이런 사람을 들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 자체가 이제 친명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화합이라든지 탕평 위주로 이제 인선을 구성을 하겠다. 이제 비명계까지 같이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무총장이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직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을 가능성, 유임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명계에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은 5선이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네, 근데 이것을 비명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네, 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든 아니든 이 조정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이 대표가 좋아하나 보죠? 네, 일단은 공청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 조직과 예산 등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의 중진 의원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정식 사무총장 현재 유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갈등이 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도부에서는 사무총장을 교체할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완벽한 인적 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공천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천제도 TF를 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얼마나 또 시끄러울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그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죠.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 제목이 이겁니다. 굴욕 외교 비판한 전교조의 경고 공문. 그러니까 전교조가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본하고 한 거는 굴욕 외교다라고 말했더니 경고를 받았군요. 전교조에 경고를 날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에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더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교조는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말도 못하게 지금 경고 싹 날리면 정고조 안 그래도 좀 위축돼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 한국교원 노동조합 여기에다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교조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돌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공문 내용을 조금 보면은 노동부에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전교조가 22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 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교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냈는데 뭐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해 당사자가 사실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교사로서는 당연히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교조가 20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서에서 뭐 어쩌고 쓴 것들은 다 이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 이 법령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단속을 해라. 이게 얘기죠. 노동부 얘기가.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0일 내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갈림돌이라고 말하며 가해 당사자가 사실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게 더 기분 나쁘네. 가해 당사자가 맞아요. 사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화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너네 화해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전교조가 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성명서를 보면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다. 이런 성명서도 냈었고 2021년에는 평화를 위해 전쟁 연습 중단을 결단하라. 이런 성명서도 유사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과거 선례를 보고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례를 보고 한 게 아니면 뭐 이번 정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이제 뭐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갈을 물리는 성명서가 나왔다, 재갈을 물리는 그 공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 순방과 같은 순수한 정치적 이슈를 학생 교육과 연결해서 항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이다. 노동부의 처벌이나
징계 권한은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가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은 이 전교조 활동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노동부의 처벌이나 징계 권한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집회 정보 잠깐만 알아보죠. 지난주에 집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 주말인 25일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년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을 했고 주최 측 추산으로 13,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서울 광장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약 2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근데 주최 측 추산 13,000명 이건 좀 적은 명수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비하면 적은 숫자로 지금 추산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네. 그 옆에 누구였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날 행사에는 뭐 정의당도 참석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긴 했는데 이게 주최 측이 15,000명 추산한다 그러면 경찰 추산 이렇기 때문에 한 5,000도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더 줄어드는. 글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음 측정 이 데시벨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이 전광훈 차량 이 지금 문제가 됐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집회 현장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투입을 했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회 소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전광판에는 뭐 데시벨을 넘으면 지금 즉시 확성기 사용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한동 기자의 뉴스픽 전해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임세은 대변인과 함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지는 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법, 이 법안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효력의 유지를 결정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 그들이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미디어법 개정안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례의 현재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나온 결정은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였죠.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다 안 맞아가지고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라는 말을 그런 말을 좀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고 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맞물려가지고 또 야당하고의 다툼, 이런 좀 신경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계속 그러죠. 비명계가 꼼수 탈당 문제 지적하고 있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시고서 이렇게 박용진 얘기라든가 아니면 민영배 얘기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얘기라든가 한번 좀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되셨습니까? 네. 겁나네요, 갑자기.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통과된 법안은 유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입법 과정에서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느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국민의힘은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의
반헌법적 궤변이 결국은 헌재를 구성해서 헌재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헌재에서 이 법률이 위헌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엔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이른바 저는 이 말 되게 싫은데 검수완박이라고 말하는 거, 검수덜박이죠. 그 법이 위헌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니까 이제는 그 국민의힘도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공세는 그만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한데 법률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민변이나 뭐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살펴보면 이른바 야당 여당이 어쨌든 추천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결국은 이런 그 중립적으로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구성 적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그 헌법을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 하는 것, 그거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 이번에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게 기소랑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와 다수당이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박용진 의원은 뭐 아주 그냥 내놓은 사람 같이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장관이 잘못한 건 맞다. 그렇지만 우리 당도 잘한 건 없다. 특히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민형배 의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민형배 의원은 사과해야 됩니까? 틈만 나면 박용진 의원이나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데 뭐 저는 뭐 의견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응당 그런 의견도 있다면 무겁게 받아들여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20점에서 개인 의견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의 없이 그렇게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우리끼리 서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렴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굳이 언론에 이렇게 해야 되나?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또 저런 분들은 꼭 이런 얘기만 있으면 꼭 언론에다 먼저 얘기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당원의 입장에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헌재에서는 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꼼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도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게끔 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거에도 맨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가 많아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면 그건 또 넘어가고 유효하다 이렇게 또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주주총회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할 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를 전부 다 그냥 원상복귀시켜서 다 없앴다 하고 만약에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그 일을 또 했을 경우라면 어떻게 벌어지겠느냐.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주식이 30% 갖고 있고 누구는 55% 갖고 있으면 55% 갖고 있는 사람, 30% 갖고 있는 사람, 또 뭐 20% 갖고 있는 사람 다 연결해 10명, 그 3명에게 불러가지고 주주총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20% 갖고 있는 사람을 제끼고 30과 50 가진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결론이 달라지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유효한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신호위반하거나 잠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목적지에 가는 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그 목적지 가는 게 맞다. 근데 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그 검수 지금 이른바 그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절실한 문제였고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는 원래는 양향자 의원이 실제로는 이 표결에 대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죠. 보도에 의하면 예. 찬성의 표결이 있었다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최절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이었지 않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와서 다시 이제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 사실상 그게 꼼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단을 한 것을 굳이 또 목소리를 그 당내에서 내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저도 뭐 그런 비판의 지점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민영배 복당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실상 그 민영배 의원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그 충정으로 이렇게 하신 문제인데 그러면 오히려 복당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위장 탈당이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 6월 지방선거 때 아무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충정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한 행위인데 저는 현재에서 오히려 이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법률을 내려준 것 자체로 이분의 탈당이 오히려 공식화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원흑 의원 문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개딸 항의 시위에 대해서 이원흑 의원이 이제 분노조차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즉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중단하라 그러면 다 중단이 되고 정리가 됩니까? 아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당원이 240만 명입니다. 늘어나죠. 240만 명이요? 네, 왜 이렇게 네. 많아졌어요? 늘어났어요. 원래 온라인 120만 명 아니었나? 더 늘어났어요. 아, 대단한데요? 예. 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나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 당 게시판 통해서 봤는데요. 근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른바 조직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인데 그러면 물론 구성원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의 소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공동체의 이익, 이른바 우리의 정당이라는 조직 정치적 결사체를 위함이어야지 본인을 위해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른바 저는 개딸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그럼 무시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자발적인 당원에 대해서 무시하면 그럼 정치를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조직 공동체를 위한 제언이나 소신이 되어야지 네. 이른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하면 되겠냐. 저는 그거는 부적절하다. 무조건 비난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엉터리 해가지고 각하당하고 너무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차라리 정치를 해라 너는. 네. 무슨 한동훈 장관의 자진 사퇴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무슨 사퇴를 해가지고 총선 나오라 그래. 네. 일단 먼저 잘못을 좀 정리 좀 하라 그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립적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저게 뭐야? 탄핵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와요. 네. 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좀 자중하셔야 되나. 자중하셔야 된다. 자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일국의 장관이라고. 그럼 일국의 장관이 뭐냐? 국무위원입니다. 네. 국무위원이 뭐냐?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세금을 받는, 국민의 세금 받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사건건 정치적인 공무원을 받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간의 사안마다 본인이 의견을 너무 내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 예전에 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나가서 뭐 봉투, 부스럭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좀 발언에 좀 신중하시고 언행에 신중하셔야 된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공격수 같아요. 공격수, 대변인도 아니고 공격수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옷을 벗고 정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국무위원세 좀 품위와 채통을 지키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이번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서 다시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하고 뭐 맨날 각을 지고 싸웠습니다만은 대야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 한동훈이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야 투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지금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멈췄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본인이 메시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 기자들 말에 의하면 그 질문을 미리 받는데요. 도어 스태핑 질문을? 예. 그 기자들한테 미리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다다다다 얘기를 해서 그게 언론에 나오게 그렇게 좀 그림을 만든다는 얘기를 기자들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정치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네. 저는 총선 뭐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나오시겠죠. 좀 나가면 잘 될까요? 그 지역이 문제지 않을까요? 뭐 강남 얘기했던 지역 뭐 이른바 국민의힘이
그 유리한 지역 같은 데 나가면 되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런데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광주 같은 데 나가지 않으시겠지. 그럼 기존에 있는 다른 당협위원장 후보들 괴롭겠네요. 그래서 한때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그 기자들에 의하면 한 30명 정도가 검사 출신들이 약간 포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총선 전에 내부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네, 네. 우리는 바깥에서 엄청 그 얘기 오래전부터 했는데 네. 이제서야. 자, 어제는요.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굴종외교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는데 고용노동부가 굴종외교, 굴욕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오히려 합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이를 놓고 전교조는 재갈을 물리라. 이런 협박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이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새 고용노동부와 좀 정신이 혼미하겠죠. 뭐 60시간, 69시간, 뭐 네. 42시간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내가 69시간 얘기한 적이 없다던데? 그럼 바이든도 난리면 안 했으니까 뭐 안 하셨겠죠. 네. 국민은 들었으니 뭐 그건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합당한 노동조합 활동 그거를 누가 기준을 정할까요? 근데 참 이 정부는 신기한 게요. 네. 뭐 옳고 그르고 합당하다는 거를 본인들만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본인들이 신도 아닌데 그걸 누가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명확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항상 지지율 떨어지면 어딘가 누굴 때립니다. 그렇죠. 북한을 때리든 야당을 때리든 아니면 노동조합 때리든 가장 만만한 게 노조잖아요. 최근에도 노조에 대해서 뭐 그 회계 장부를 뭐 공개해라. 네가 돈을 받았으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노조를 때렸는데 뭐 저는 사실 이게 정식적인 절차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그래서 뭐 정교조나 뭐 노동조합이나 하는 이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합당하지 않은 헌법, 아까 법에 갖춰져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 때리는 거,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고, 이건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동시간 관련해가지고 호주에서는 30시간 노동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30시간이요? 네, 일주일에.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거 다 깎지 않고, 근무 시간 같은 것도 줄이지 않고 그냥 원래 그대로 하던 대로 하라 이런 얘기였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노동력을 또 필요로 하니까 사람이 또 고용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순환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배를 하고도 좀 더 하라는 얘기인데 아휴 모르겠어요. 일하다 죽을 것 같아. 일을 해도 돈을 적당히 잘 주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임 대변인도 노조도 못하게 하는데. 임 대변인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회사에서 연차 같은 거 쓰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연차를 다 못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저희 사무실 월차는 만들어 쓰고 사실 여름에 휴가도 주고 겨울에도 휴가 주니까 그게 저는 전부 다 월차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거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연차는 연차대로 따로 남겨놓고 또 놀 거 놀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계산을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제 쉰다 그러면 무조건 쉬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서는 그래도 얼마 남았다고 그거를 돈으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해서 돈으로 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돈으로 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쉬게끔 다 해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몸으로 쉬게끔 다 해주려고 하면 사실 뭐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노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대, MZ세대, 대통령이 좋아하는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일하는 걸 좀 조금 하고 자기 생활을 즐기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 애도 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만 있고 뭐 우리가 일하다 죽는 기계도 아니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좀 거꾸로 간다 노동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일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머리 나쁘고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내가 들었는데
머리 너무 좋고 게으른 사람도 그게 못지않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대규모 당직 개편을 한다고 해요.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당직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다른 얘기가 한바평 오르죠. 과연 대규모 개편을 통해서 이 당내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인지. 우선 당내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첫 번째 그 질문. 두 번째,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다면 이러한 종류의 당직 개편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시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른바 소수의 의견이 너무 과대 포장된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공천권 문제가 사실상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의 의견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학사하지 않겠다. 그런 신뢰를 네.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당직 개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몇몇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뭐 핵심을 바꾸자 아니 이런 문제인 건데 근데 저는 그게 과연 그렇게 몇몇 바꾼다고 그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과연 당원들의 요구나 당원들의 의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 그쪽에 핵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얘기만 들으면 네. 그냥 뭐 공천 학살하지 말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공천을 할 때 보면 룰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당원 50, 뭐 여론조사 50 이런 식인데 그럼 결국은 그 판단은 당원과 국민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명 이렇게 깨작깨작 바꾼다고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뭐 당원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한테 비명계가 요구하는 게 당신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서 총선 같은 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당이 좀 당신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게 요점이잖아요. 네네. 대표한테.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보게 되면 정치 탄압이라고 자기네들은 또 한쪽에서는 이미 의견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공소장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표가 뭘 한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현재로서는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종류의 문제점은 심각한 거니까, 당신들 검찰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당 이렇게 너무 한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까지 고문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똘똘 뭉쳐줘야죠. 네. 근데 그 똘똘 뭉치는 건 안 하고 저 멀리 가 있는 공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난 옛날부터 이상했지만 민주당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 지금 도대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했잖아요. 다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80조, 당원 80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해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직무 집행 정지 안 하겠다는 게 요점이었는데 그렇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또 발목 잡으면서 너 공천 나중에 못하게 할 거지, 공천 이상하게 할 거지, 나 안 지켜줄 거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 발목을 계속 잡으면 그게 무슨 명분이 있으냐고 무슨 말이 되냐고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선 내분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없으면 뭐가 대안이 있냐? 물어보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당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그게 가장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공천 학살 얘기가 나오지? 무슨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공천 학살의 낌새를 보여줬어요. 공천 학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뭐 때문에 공천 가지고 이 지랄 발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이 비명계인지 무슨 계인지 내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에서 왜 갑자기 공천 학살 갖고 지랄 하냐? 이거 내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공천 학살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경험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을 한 역사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천 학살이 중요해요? 참 총선 내년에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다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외부에서 나라가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건데 지금 대표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갖고 야 너 빨리 나가, 너 빨리 당에서 나가면 내가 공천 내가 잡고서 뭐라도 한번 해볼게 이런 지금 꼼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러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왜 본인들은 마치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엄청나게 당을 생각하는 뭐 마치 현자인 것처럼 딱 거리를 두고 야 그래 그렇게 지저분한 거 너네 다 들고 나가
다 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모양새 지금 취한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은 자기네들이 대선 후보 나가지, 자기네들이 경선 후보 나가지, 뭐에 거기 경선 후보, 대선 후보 끼지도 못하고 다 떨어져 놓고 인제 와가지고 공천 학살을 운운하냐고요. 공천 학살을 한 예가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요. 나는 하도 답답해갖고 내가 남의 당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좋아. 짜증이 나게 하지 말고 좋아요. 노영이 흥분하지 마. 내가 말해줄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나한테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린 이런 대안이 있으니 이 대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청사진을 보여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네 공천 못 받을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공천 학살이니 일어나지도 않은 뭐니 아 정말 난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공천 학살 입을 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박영진 너무 싫은 거야. 왜? 박영진 나 솔직히 박영진은 옛날에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는데 이분은요 맨날 양비료만 들고 나와요. 무슨 민주당원이 양비료 들고 나와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나가서 그러면 국민의힘 가서 양비료를 들어요.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민영배 탈당 꼼수도 뭐 사과해야 된다? 민영배가 탈당 꼼수를 왜 하게 됐습니까? 맞아요. 검수완박을 왜 하게 됐습니까? 그 검수완박했는데 그래서 헌재에서는 오케이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뭐 한동훈을 탄핵시키자 이런 말 나오는 게 뭐 부적절하다? 한동훈 탄핵시키는 게 나오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 얹어가지고 거기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민영배 복당을 못 맞게 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민영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꼼수가 더 웃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을 위해서 뭘 했다고 이렇게 시끄럽게만 하고 학살인이 운운하는지 모르. 학살의 증거 갖고 와봐요 그러면 학살의 증거를. 노영이 만세.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살의 증거는 김종인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민주당에서. 맞아요. 네. 근데 김종인 결과적으로 그때 이해찬 대표 학살했죠. 네.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팔선으로 다시 혼자 알아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런 거라도 하든가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떠들기만 하고 맨날 화환 내고 명분도 없고 머리도 진짜 나빠 내가 봤을 때는. 머리 내가 솔직히 더 좋아 내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머리는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얼굴은 그분이 더 나아. 네 인정해요. 노영희 의원님, 노영희 의원님이래. 노영희를 당대표로. 아 내가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역시. 한번 내가 해봤어요. 역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하도 그냥 시끌시끌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천 얘기를 하도 지랄거리고 하길래 그러면 도대체 공천 학살을 한 예를 갖고 와봐라. 네.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러면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와봐라.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이분도 오로지 야 당신 너 여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공천 무조건 확실히 해줄게 이러면 입 다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월에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해. 지금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본인이 그럼 당에서 뭐를 했냐?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한 거 주장만 했어. 이 사람들은 할 생각도 없고 맞아요. 당을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자기 공천권만 지금 들고 이러는 거야. 네. 나보고 어떤 분이 네. 야 노영이 드디어 분탕질에 가세했구나. 분탄지로. 스미글 TV님께서 분탕질 가세했구나 그러는데 그래 나 가세했다. 아니에요. 분탕질 가세한 거 아니고 내가 답답해서 맞아요. 그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있을 때 나온 근거도 없고 자꾸 시끄러운데 자극적이니까 일부러 자꾸 하는 거 아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리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하나 나오면 건수 잡았다고 자기네 그냥 뭐 털어가지고 언론 하나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정말로 이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희생을 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좀 이런 얘기를 떠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그 거대 집단, 그 악마 같은 집단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내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되냐. 그럼 결국은 보면 본인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 거지잖아요. 너무 비겁하고 맞습니다. 비열하죠. 네. 자, 우리 폼둥이님, 야 역시 시원한 노변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지리산 불다람쥐님 처음으로, 야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슈퍼챗 별 많이 안 오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따 가면서 슈퍼챗 쏠게요. 저희 노영희 변호사 팬이어가지고. 아, 그럴까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일단 이번까지 여기까지 정리되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끝낼게요. 네. 전두환 씨 일가 비리를 폭로했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28일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본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가족에게 이런 뭐 폭로 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도착한 이후에 광주로 가서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사실은 이렇게 또 사과했던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주에서는 이거 너무 좋다, 난 환영이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떠나서 전두환이 사과하지 않고
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자죠. 그 손자가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뭐 광주가 사과하겠다. 뭐 그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굳이 또 손자가 아니라 아들들은 사과 안 하나요? 저는 그것부터 좀 궁금하고 아쉬운 것은 아들들이나 이런 부분들 아들 그 뭐 누구죠? 박상아 네, 이 씨랑 전재영. 그 부분들이 가서 먼저 진정어리 사과를 해야 그 광주에 계신 분들의 마음 풀리지 않나. 뭐 진정성이 그래야 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전 의원 씨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마지막에 병원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맞아요. 자, 보세요.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당신들의 자식과 당신들의 손자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당신들이 그 사랑하는 손자와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신 자식들 보세요. 잘 됐어요? 이게 이 당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나쁜 짓 하면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 자식이 받아요. 이 얘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나는 그래서 정말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두환 씨는 이미 돌아가서 못한다 하시더라도 남아있는 이순자 씨 자기 손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마약이니 뭐니 탈선이 이런 데 걸려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중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성하시고 매일매일 참여하면 사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제 슬기로운 경제생활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경제생활 하는 시간이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드리 햇반님께서 이분 너무 양심적인가 봐. 오드리 햇반이라고 안 그러고 오드리 햇반. 햇반. 출근길 버스 안에서 박수 쳐주고 싶지만 대신 쏩니다. 이러면서 슈퍼챗을 또 우리 소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환영한 인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알아들으면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중요한 공지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인사에다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슈퍼챗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특별 이벤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인사에다가요,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공익 캠페인을 벌입니다. 바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인데요. 저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애기들 보이죠. 그리고 베이비박스도 보이고요. 우리 아이 재단은요,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영유아와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설립한 후원 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 뉴스인사이다 하고 우리 아이 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라이브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시잖아요.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우리 아이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도 가능하죠. 우리 아이 재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으로 영아 보호 활동, 미혼모 지원 사업, 이유식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요. 저도 매일 뉴스인사이다 진행하면서 속 시원한 시사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 프로그램이 영친이님하고 이 베이비박스 후원 활동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면, 영친이님들이 이런 후원 활동하고 연결이 된다면 더 보람차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건 강요는 아니니까 혹시 형편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군 네이버스 이런 데에서 한 달에 10,000원, 뭐 한 달에 20,000원이 당신이 뭐 외국에 있는 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거창한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 상당히 많대요. 특히 얼마 전에 미혼모를 낳은 10대 아이들이 뭐 전 남자와 헤어졌다고 아이를 갑자기 뭐 유기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키우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좀 한번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프로그램 하시면서 슈퍼챗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슈퍼챗 JRH님 3만 원 감사드리고요. 네,
드래곤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해주신 이 슈퍼챗은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재단의 후원 사업으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으로 돌아갈 거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였다라고도 한번 결산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를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깨시비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좋은 출발 했네요. 자, 오늘 이제 시간 됐으니까 방송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장님.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규제법이라고. 네.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른바 안전조항이라는 건데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만 뭐 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우리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 큰일 났다 했다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비도에 있던 변수가 산적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장비 같은 걸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그 사이에 껴있다라는 게 중국이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렀어요. 네. 여기에는 팀쿡, 애플 CEO도 갔습니다. 네. 너무 미국 쪽에 이제 서서 중국을 왕따시키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법 3대 독소 조항이 있어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게 되면 보조금을 줄 테니 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초과이익은 공유하고 경영기밀은 공개하고 또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해서는 공장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10년이나? 예. 이게 지난해 이제 공고된 미국의 칩스법의 3대 독소 조항인데,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세부 사항은 세 번째 겁니다. 중국 관련 투자. 미국 이 반도체법 세부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드레일이라는 미명하에 안전조항이란 미명하에 세부 조항이 나온 건데요. 네. 기존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 투자 못해. 이런 독소 조항이었다면 이게 다소 완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완화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이 중국 내 공장,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중국 내 공장은 이제 첨단 제품이냐 범용 제품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미국은 첨단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첨단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 능력은 5% 확장만 가능해. 어이, 왜? 겨우요? 예. 그리고 네. 범용 제품이라면 이거보다는 좀 기술이 낮은 범용 제품이라면 10년 동안 10%까지 생산 늘려도 돼. 네. 이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허락받고 해야 돼, 우리가 뭐 할 때? 매번. 매번. 예. 왜냐? 네. 미국이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술을 쓰고 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미국의 장비가 또 미국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설비의 특성상 장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야지만 이제 품질이며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중국도 눈치 봐야 되고 또 미국은 자기네 이제 핵심 기술을 이유로 거의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만 자꾸 우리들을 압박하는 그런 적국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말을 거칠게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빼먹을 건 쏙쏙쏙쏙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쏙쏙쏙쏙 빼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난 이렇게 느끼는 거 나만 그런가? 전 지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했어요. 계속 나와요. 바이든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바이든 되면서부터 아주 교묘하게 오히려 트럼프는 좀 무식하게 트럼프 저러면 안 됩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끔 그냥 아주 거칠게 했는데 바이든은 아닌 척하면서 엄청나게 민주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막 친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뒤통수 치는 거 아주 도사인 것 같아 이 사람. 맞아요. 그게 유럽도 그렇고요. 소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일본도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워낙에 미국 쪽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제 이 옥죄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다가 2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네. 반도체 공장 11개 짓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의 이제 최초 선봉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와라. 그리고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계속 뭐 팔로우를 한던가 이게 못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야 트럼프니까 저러는 거야 하다가 말겠지 네. 이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은 굉장히 부통령만 수십 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그러니까 하원을 통해서 법으로 법제화시켜서 최종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못 고친다. 니네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죠. 이건 법을 고칠 수는 없어. 그 대신에 내가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은 봐줄게. 이 시행령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번에 세부사항 또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제 특히 2차 전지의 이제 재료에 대해서 네. 과연 이제 미국산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나오는데 전혀 미국은 해줄 생각도 없고요. 이걸 계속해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안 들어줍니다. 아니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집 앞에다 맨날 붙여놓은 프랭카드가요. 외교 기본은 국익입니다. 국익이 외교입니다. 맨날 그딴 거나 써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했냐? 나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사람이나 이런 그 일본의 기시다 같은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 열심히 하니까 결국 우리 거가 다 뺏겨가지고 글로 간 거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처럼 부총리만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모든 이 의회를 다 관장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딱 계산하면 여길 치면 저기가 나오고 저렇게 계산해서 이 사람을 건드리면 이게 나오고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머리 잘 쓰고 이제 속칭 말하는 여우같이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막 곰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처럼 하니까 속으로 야 너무 쉽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 현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외교는 맞아요. 협상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협상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가들이 많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 내고 투자하는데 그러다 뒤통수까지 맞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외교 협상가들이 못하면 언론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기업은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외교와 정치와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셈이고 중국 역시 미국이 그런 이제 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각종 동맹을 이제 규합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은 대중국을 겨냥하면서 지금은 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것들로 계속 가고 있지만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전 산업의 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디램의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뺏기 위해서 기술을 뺏기 위해서 하물며 이제 기술 비법이라는 거는 네. 맛집의 비법은 가족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영비법까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야욕을 드러낸 거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면 이럴 때는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한 2주 전에 보면 6대 산업에 대해서 국내 용인에다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견제할 거예요. 야, 저건 아니지. 왜 반도체 투자를 미국이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국이 왜 해? 네. 라고 할 정도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결코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정부는 취약은 피했다고 하는데 미국 상무부가 밝힌 반도체법 세부안 이게 있습니다.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피했다는 건 뭐냐? 생산 능력을 웨이퍼로 계산하게 되면
웨이퍼라는 게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왔던 동그란 판이에요. 그거를 잘게 설계해서 더 작게 거기다 더 많은 데이터를 지정하는 게 기술이건데 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양 그건 허용하겠다. 기술력이 좋아져서 반도체 하나에다 이제 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5% 이상 확장한다? 이럴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만 투자해라. 10만 달러가 얼마냐면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면 반도체 그 장비 하나를 못 들여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5%라는 게 1년이면 0.5%네? 그냥 거의 유지보수지.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못 하는. 새로운 기계 같은 것도 못 들어온다는 하는 거예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 이제 이 장비에 대한 거는 10월이면 또 윤곽이 또 드러나요.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제 중국에 수출할 때는 이제 안 된다라고 완전히 제한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1년 정도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을 좀 줬어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게 올해 10월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10월에 나올 텐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주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억제하겠다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이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돈 갖다 퍼주고 걔네 나라 취업도 잘 되게 경제 활성화되게 다 해주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물건 만들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우리는 비싸게 사고 이런 상황인데 기계나 이런 것들도 좋은 거 가져와서 우리 기술이 더 발전하지는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지금 취약은 피했다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 늘리는 것도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한 삼성하고 SK가 한 7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지금 한 3조 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갑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이익이다. 이 논리예요. 우리 한 동맹국이라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안보에 이제 기여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이고 그러면서 네. 동맹국과 이미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단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지금 삼성이 그리고 SK가 중국에 70조 투자했으니까 정 그게 마음에 안 들면 70조 미국이 대라. 그렇지. 손해를 배상하면. 좋은 생각이네.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협상, 왜냐,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가라면, 그래, 맞다. 이제 안보의 이익이, 미국의 안보의 이익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투자한 것은 니네가 보존해줘야 된다. 그렇지. 왜냐면 사드 보복 조치일 때도 미국은 손 뗐어요. 네. 제3자처럼 뒤에만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피하지 않으면 결코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엄청 퍼주고 결국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받아올 가스 별로 없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 거기다 내주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의 또 글로벌 호구 노릇을 하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독소 조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초과 이익은 공유하되 기술 문건은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말한 거 똑같은 거야. 기술 다 퍼주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반도체를 국가안보, 경제안보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보조금 받게 되면 기대 수익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한 75%까지는 회수하겠다.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수한 것은 납세자의 세금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겠다라는 취지고 또 하나가 보조금이 특히나 이제 미 국방부가 이런 이제 반도체라는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네. 라는 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자식한테도 안 보여주는 맛집 레시피를 이제 미국은 이제 거저로 보겠다라는 이제 흑심이고 네. 이거는 아마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반도체 제조 생산 다 1위였거든요. 점유율이 한 40%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제조 패권까지
제조를 지금 누가 잘하고 있느냐? 한국과 대만이 잘하고 있는데 그 두 그렇죠. 개까지 뺏겠다는 의도예요. 예. 상당히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정부의 그 반도체 보조금 같은 거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나요? 3조 정도 안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네. 제조업이 이제 흥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건비 너무 비싸요. 생산성 안 좋고요. 땅값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게 되면. 근데 이게 틀어지게 되면 다른 데 대만 반도체며 마이크론이며 다른 데 다 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는 30일 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국회도 사실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너무 미국이 이렇게 지금 반도체 이 보조금 줘가면서 우리 기술 빼가려는 걸 정말 국회도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도. 모르죠? 그 바보도 아니고 우리는 알겠구만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이게 지금 제일 늦게 통과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된 거예요. 왜냐? 이거 부자 특혜, 아이고. 대기업 특혜. 이 논란 때문에 지금 된 거여서 늦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용인에 이제 300조 반도체 투자하는 것도 미국하고 중국한테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야, 미국 앞으로 삼성이 20년 내 200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투자 줄일 수 있어. 왜? 한국으로 돌릴 거야. 니네가 하고 있는 독소 조항은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읽고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지금 물고기 신세가 돼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는 미국 투자 줄이고 본국에다 세울 거야. 좋아요. 이런 그래야죠.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탈중국 시작됐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최첨단 설계 디자인 사양은 한국에서 먼저 만든다. 이 시그널을 줘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안전 가드레일. 자, 좀 이용을 좀 잘 해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우리를 맨날 물매기는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충성도, 의리 이런 것하고 실제 합리성 이런 거를 다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협상 전략가들이 있어요. 그래 전략적으로 우리도 해야죠. 협상 전략가를 키워야 돼. 아까처럼. 바로 그거예요. 아까처럼. 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북한이 남한 내려와서 딱 봤더니 이야 정말 서울에 일본의 건물들이랑 차 갖다 놓으라고 너무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뭐라고 네, 대답할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정말 저거 이 건물하고 차를 어떻게 갖고 오겠습니까? 저거 옮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저 건물 옮긴다 너무 힘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하는 거거든요. 네, 네, 선문우답하는 게 협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야 보조금 받지 마 그러면 안 받을게요. 대신에 거기 투자한 건 주세요. 이런 네.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 때리면 네. 하나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역발상으로 미국이 가장 공들이는 게 뭐냐?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 생산, 기지 모두 미국 내 이제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조 보조금 주면서 70조 공장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미국에 돈 내라. 우리가 들어간 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디램 1위예요. 디램 1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 기술 필요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미국에 있는 컴퓨터 업체나 우리 반도체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질을 당할 때가 아니라 이제 갑질 갑질해야 해야지. 돼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런 그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다 심리학을 했어요. 박사까지.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심리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협상이니 상대방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A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하니 그때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니 오류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인지심리 전공이거든요. 내 전공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내가 논문 안 쓰고 이 사법시험 봐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내가 아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학문이었어요. 자, 그거 플러스 내가 박사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게
나 좀 부동산이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걸 해봤어요. 결국 부동산도 심리고 이것도 심리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심리인 거예요. 심리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협상 전략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거 다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리인데 네. 저는 침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와, 저렇게 협상을 한다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저절로 다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 먹으면. 걔네들은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깨뚫지. 때문에 그게 그냥 당해요. 걔네는 심리학을 기초 심리학으로 놓고 나머지 전공하고 싶으면 그거 플러스 나머지를 하게 하니까 대학생들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대학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심리 전문가야 기본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끄는 이제 화이트 그 정말 0.2%의 이 사람들은 정말로 협상의 정말 달인들이에요. 똑똑해요. 똘똘해요. 예. 정말 똘똘해요. 똘똘한데 이들을 당하고 하려면 알고 배우고 흥분하지 말고 협상 전략가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돼요. 내가 흥분이 필요하면 흥분해. 내가 또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하는 게 필요하면 차분하게 해.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한 거지. 순진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 여기까지 시간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나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옥죄는 게 싫다. 여기에서 일본까지 난리치는 게 정말 싫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인철 소장님과는 이 주제 하나만 딱 여쭤보고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동안에 그 기준금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올렸는데 미국 기준금리 올리고 나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는 1.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뭐 계속 추가 금리 예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또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의 2대 부자은행이 망했어요. 네. 근데 지금 누가? 유럽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도이치뱅크 큰일 났네. 도이치뱅크는 흑자야. 여기는 억울해. 여기는 이 크레드 스위스가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발행은 채권으로 하는데 위험하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요게 전액 상각되면서 23조 달러 상각되다 보니까 야 도이치뱅크도 저거 많이 발행했잖아. 이러면서 위험해진 거예요. 뱅크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이치가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리만보다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유럽중앙은행 총재 뭐 다 나서서 아니다.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금융위기로 발전된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다만 뭐가 바뀌었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물줄기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연 5%예요. 네. 5월에 한 번 더 추가하면 5.25까지 갈 거다였는데 5월에 동결 가능성이 9대 1로 바뀌었어요. 5월에 동결 가능성이 지금 5에서 더 가지 못한다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2년물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연방기금 금리랑 거의 같은 쌍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3.7%예요. 그러니까 5%에서 한참 밑돈다는 얘기는 그러네. 1년 이내 내려간다. 연준이 금리를 3번 아니면 4번 내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 오히려.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물가 감안하면 연준이 금리 내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너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금융 이 리스크가 과연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멈춰서 아시아로 전이되느냐 아니면 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PF 이금융권 부동산 PF가 한 115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금융시장 자체만을 놓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주마다 이 시장 관련해서 이 연준과 우리의 금리 인상 폭, 뭐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같으면은 셀코리아 나와야 되는데 셀코리아 나오지 않고 미국 네. 금리 달러 약세. 네, 네, 달러가 맞습니다. 약세가 나오니까 네. 아무리 여기서 1.75%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위기는 없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 재단 설명을 해드리고서 슈퍼챗은 그쪽으로 후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좀 전에 방송하고 가신 임세은 식당님께서 임세은 대변인님이 임세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3만 원 보내주셨고요. 호리즌 CHC님 49.99달러. 야, 그다음에 강은희님. 이분은 뭐 15,000원도 보냈고 2만 원도 보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내셨어요. 이면도 여러 번 보내셨어요. 또 드래곤님 보내셨고 그다음에
MKH님도 보내셨고, 강원희님도 보내셨고, 민주깨시미님도 보내셨고, 힙님도 보내셨고, 지금 돈 보내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없어져서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다음에는 제가 다 정리해 놨다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정말 부끄럽게 사는구나. 이렇게 한 푼 한 푼 다 이거 보내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잘 받고요. 다 제가 이 닉네임들을 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친이님, 이 분들이 진정한 영친님들이죠. 우리한테 맨날 말 잘해주시는 분도 영친이님, 이렇게 또 호응해주시는 분도 영친이님, 우리 같은 맘 가지신 분들 저보다 영친이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일본하고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독도 문제랑 초계기 문제랑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달라.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제가 모시기로 했어요. 그분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정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필요한 이메일 같은 거, 주소 같은 거 혹시 저희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이메일은 이토마토 토마토.com 뭐죠? 네, 화면에 안 나오네요. 네, 내일 뭐 말씀드리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우리 뉴스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지금 주말 동안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면 나오네요. 미디어토마토 이토마토.com이군요. 네, 미디어토마토 이토마토.com 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